네,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입니다. 제일 먼저 지난주 시작하기 전에 86번가에서 이런 점들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언급해 드렸던 이슈들인데요. 제일 먼저는 요즘에 이제 주택 관련한 하우징 그 가격 관련된 게 인플레 아무래도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뭐 요런 부분들을 조금만 보시라. 그래서 뭐 착공 건수나 승인 건수, 그다음 기존 주택 판매 요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22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매주 나오고 있는 이제 실업 관련된 지표, 뭐 요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본 게임이니까 아마 요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오펙 관련해가지고서 합의가 안 나왔었고 지금은 합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나 차기 연준 의장 관련된 것들은 뭐 날짜에 상관없이, 요일에 상관없이 꾸준히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조원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면은 먼저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코스닥에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86번가에서 그 국민연금에 관련된 내용은 심심치 않게 다뤄왔었고, 특히나 이제 제일 최근에는 이런 것도 다뤘었죠. 이제 지금 개별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굉장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을 사랑한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제 뭐 86번가의 의견은 저 영상을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직접 종목 투자한다는 게 뭔지 한번 보면은요. 기사 보시면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무려 20년 만에 변경을 한 거라고 해요. 네, 뭐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큰 손이란 건 당연히 아실 텐데, 근데 이제 20년 만에 변경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이 보시면 전체 운용액의 절반가량인 직접 운용 부분에서 그동안 코스피 200 종목에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코스닥 50 종목도 사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절반이 위탁 운용 부분에서도 기존 코스닥 대형주 위주에서 중형주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위 기술주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지수 구성이 절반 정도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기술주들, 20%는 기타입니다. 뭐 홈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주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근데 제약바이오는 뭔가 좀 그 뭐랄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는 뭐 상위 기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온 거죠. 대체로 이런 그 뭐랄까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임팩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뭐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이제 그 기술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의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죠. 뭐 지금 당장 1등만 해도 카카오 게임주로 바뀌어가지고 게임주가 1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동을 해 나간다면 단순히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기술주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타로 생각했었던 뭐 게임이나 콘텐츠나 이런 쪽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옐런이 미중 무역 협정을 비판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 트럼프 때 미중 무역 1단계 협상을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관세는 소비자에겐 일종의 세금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미중 관계가 나빠진다는 뉴스가 아니라 좋아질 것이다 라는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맑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자 라는, 사실 뭐 이런 제가 지금 논지를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것들을 모두 다 뒤집어 엎고 자기 기준으로 맺어 나갔다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그러면 트럼프 때 거를 모두 다 또 뒤집어 엎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로 관계를 설정할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를 단순히 매기는 경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아마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이게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맞나 양국 교역량이 사상 최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 G2가 경쟁을 하고 싸우면, 저들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G2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나머지 국가들이 오히려 힘을 못 쓰고 피해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냉전 시기 생각해 보시면 슈퍼파워 간의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국가들은 그 슈퍼파워 중에 하나에 반드시 이제 우산 아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슈퍼파워의 지위만 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이 막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유탄은 다른 주변국들이 얻어맞고 둘끼리는 알고 보면은 교역은 엄청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뭐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시작을 뭐 트럼프가 해가지고서 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양쪽의 글로벌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행동이다. 뭐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 무역협정을 비판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5월 29일 날에 했었던 라이브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꼭지를 잡았었죠. 미중 무역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왜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는 25%, 1,2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에 대해서는 7.5%를 매기고 있다. 총 한 7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나가고 있다. 근데 이거의 영향은 인플레에 미치는 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게 보니까 2019년도 2월에 샘플한 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면 PC 물가 지수에 0.4%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모든 게 25%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기준으로 지금 매겨져 있는 기준으로 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대충 한 0.23% 정도 PC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해서는 사실 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갑자기 뭐 어떤 원자재 생산을 늘려라. 아니면은 병목 현상이 있는 거를 하루아침에 당장에 철폐를 하라. 이런 것들은 힘든데 본인들이 지금 맺어놓은 조약 이거는 풀기가 오히려 간편할 수도 있겠다.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게 미중 무역 쪽에서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게 인플레 쪽에서 상당히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만한 뉴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네, 제시키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진이 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상현아 님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몽이 님도, 네, 이렇게 낮 시간인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펙이 질질 끌어오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현재 감산 규모 하루 580만 배럴인데 추가로 매달 이제 4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UAE가 문제가 됐었죠. 계속 이제 목리를 부려왔는데 근데 이제 UAE 생산 기준 상향 이뤄졌고 그 외에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도 소폭의 기준 상향을 해 주었습니다. 뭐 당초 예상에서 사실 이제 그다지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요건 제가 이제 사실 그 유가 차트 넣은 건데 그냥 보시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막상 합의가 되고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요렇게 하락한 거를 회복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생각은 오펙 쪽의 이 의도는 유가를 마치 이제 미국이 QE라는 거를 써가지고서는 증시를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시켰듯이 오펙의 목표도 감산하고 이거에 이제 감산의 주력함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유가를 꾸준하게 우상향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들쭉날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근데 이제 요날의 이제 자산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월요일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이 모두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고요. 개별 시장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하이브 관련된 뉴스인데, 세븐틴이 멤버들이 전원이 재계약했다는 뉴스가 이날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1년 정도 재계약 시즌 1년 뒤가 재계약 시즌인데, 근데 이제 미리 한 거죠. 그 전에 보시면 BTS도 미리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하이브가 참, 발빠르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으로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파월, 그 연준 의장하고 회동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면은요. 아이고, 네, 누리동아님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후원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또 명석디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프레드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든 최근 파월과 회동, 연준 경제 지원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해야입니다. 장기간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우리 경제의 진정한 도전. 네.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파월 의장에게 연준은 독립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필요한 모든 대응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인플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뭐 인플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민감한 시즌이죠. 이제 내년 2월이면 새로운 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파월이라는 연준 의장, 경제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인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해킹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중국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거 보면 또 미중 관계가 나쁜가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굳이 이제 제가 지난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 파트에다 넣은 이유는 이제 미중이 뭐 완전히 협력만 한다, 완전히 싸움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계속 싸울 부분은 싸우자. 예, 뭐 이런 식의 투 트랙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동시에 나와도 뭐 쟤네는 저러고 있어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래 미중은 원래 저렇지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제 싸우는 것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날 증시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고 특히나 사실은 좀 안 좋았던 데는 뭐 증시도 물론 나빴습니다만은 금리가 많이 빠졌죠. 금리가 무려 12bp나 빠져서 1.2도 깨고 내려가서 1.18%까지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이제 화요일에 보시면은 뭐 아시아 증시는 큰일이 없었고요. 서구 증시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마침내 해소되는 징후가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런 병목 현상, 생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생산이나 인플레나 모든 것이 좀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 보시면 착공 건수는 호조가 나왔어요. 발표치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집값이 잡히려면 결국은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 건수는 그래서 요거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미래 착공 건수가 될 허가 건수는 또 이제 예상치보다 저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비해서 늘었는데 예상치보단 저조해서 좀 혼재된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시는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는 경계감을 보였죠. 그 전날에 서구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서구 쪽에 넘어가 가지고서는 장이 빠졌네? 그러면은 빠졌을 때 사야지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도 소폭 반등을 했고요. 수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금융지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오면은
중국 상무회의에서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위안화가 엄청 강세 갔다가 또 조금 이렇게 튀어 올랐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을 너무 키우지 말고 요 정도에서 일단은 너네가 매매를 해라라는 사인을 시그널을 중국 당국에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구 증시를 가게 되면 최근 하여튼 이슈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 연임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연임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연임, 바이든 대통령 고문들 폭넓은 지지받아. 백악관 고위 관료들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픽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백악관의 역할이거든요. 백악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임명이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의회에 그 표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지금 좀 어느 정도 잘 꿰고 있다. 뭐 그런 뉴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시면은,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노이즈가 여전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강행을 시도하다가 아이고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엎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일이 노드스트림2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독일이 그 관을 연결해가지고 에너지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받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종속이 될 수 있고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좀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요거 합의에 미국이 이제 찬성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글로벌에서 미국이 그 트럼프 때와 같이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이제 할 거나 하고 다툴 건 다투고 요렇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외교 쪽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무부 2인자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셔먼. 요분이 이제 중국행이 이뤄진다. 그래서 뭐 국무부하고 왕이 정도가 또 만나게 되면 뭔가 또 약간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바로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시간 낭비다. 와봤자 지금 우리 뭐 외교적으로 다툴 게 많은데 뭐가 있겠느냐. 사실 뭐 그래요 만난다고 해서 당장에 이뤄질 건 없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10월 혹은 11월에 현금이 고가에 대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디폴트가 난다. 부도가 난다. 그런 이제 그 경고를 보내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 새벽에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전날에 이제 크게 빠진 영향도 그 전에 이제 월요일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은 좀 크게 튀었고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서구 쪽은 그래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요일에 가게 되면 한국은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네이버는 이제 우려가 좀 많았거든요. 네이버에 대해서 비용 요인에 대해 생각들이 많아서. 근데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LG생거는 이제 소폭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는 많이 하회를 하게 되었죠. 현대차는 뭐 매출은 조금 더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거의 뭐 컨센 수준 충족하는 실적 발표가 됐고 기아차가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에 이어 KB 하나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구 증시 보시면 미국이 다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뭐 이제 그 사망이나 중증 환자 이런 쪽으로 가게 이제 백신이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선 잘 듣지만 기본적으로 돌파 감염을 다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 이거 마스크 착용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한 번씩 가지고 오는 그 JP의 마이코 콜라노비치 요번에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델타 변이를 왜 그렇게 걱정을 해? 라는 식의 자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키 차트가 요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이게 확진자가 빨간색의 확진자도 쫙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도 쫙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망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같이 움직였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케이스는 확진자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입원하는 환자나 아니면 사망하는 사람 그쪽은 과거하고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델타 변이를 좀 백신 맞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보이는데 눈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뭐 그런
이제 견해 계속 펼치고 계시거든요. 여튼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거를 이제 키 차트로 내세워 가지고서 걱정하지 마세요. 증시 더 갑니다. 뭐 이런 견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고서는 저녁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인데 사실 이날 이제 조금 뭔가 ECB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소수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좀 뭐 얘기가 보통 나왔던 대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서프라이즈 없었고 평이한 수준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보시면은 매주 나오는 실업 관련된 지표 예상과 달리 증가했어요. 이게 사실 계속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못 나온 달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거 일회성이 있어가지고서 그랬습니다라고 좀 편을 들어드렸는데 요번에는 좀 편 들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상치가 35만 건인데 발표가 41만 9천 건으로 좀 크게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가 뭐 37만 8만 요렇게만 됐어도 제가 예상보다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40만 이하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요거는 좀 일단은 딱 봐도 나쁜 숫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가 310인데 발표치는 323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논쟁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40만을 이상으로 40만 이상의 숫자가 나온 게 병목 현상에 따른 이례적 요인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뭐 자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고용 호조가 이제는 끝이 서서히 그 모멘텀이 끝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 일단 고용 호조가 모멘텀이 피크는 치고 내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와?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 일종을 늦추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 테이퍼링 당분간 단어가 끝내주죠. 포기. 이유는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좀 높게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 시장이 발빠르게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주택 판매 나온 거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주택 쪽에서 뭔가 지금 막혔던 부분이 풀려나가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혼재된 숫자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례적인 요인들이나 여러 지표들 봤었을 때는 사실 지난주에는 별로 그렇게 뭐 증시에 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다시 리오프닝이 좋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해소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딱 하나 지금 나온 건데요. 저희 이제 맨하임 지수 계속 관심 있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중고차 가격이 워낙에 지금 이례적 요인으로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월간 자료로도 나오는데 보름 지나고서도 자료가 나옵니다. 보름 지나고도 자료가 나와서 요거 보시면은 뭐 일단 헤드라인에서 다 나왔죠. 처음 이제 15일 동안 보니까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 맨하임 인덱스가 계속 올라갔었죠. 중고차 지수가. 그것도 폭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난달에 숫자가 약간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첫 이제 7월 보름 사이의 숫자를 보니까는 이게 탄력을 받아 더 내려오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CPI하고 그다음 맨하임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그 중고차 지수 간에는 2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들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CPI 쪽은 별로 걱정하실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증시는 거의 뭐 또 약간 강보합의 모습. 그래도 증시 분위기 좋은 거죠. 네. 채권 시장은 별 일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한국 증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엔터 많이 다루다 보니까 SM이 장 끝나고서 이제 지분 매각 뭐 관련된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쪽에 다 링크가 걸려 있죠. 이 관련해가지고서 아직 진행 중인데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3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처음에 요 기사가 나오고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한 달 뒤에 재공시할게요. 또 이제 나오고서는 한 달 뒤에 재공시할게요. 하다가 요번에는 이제 3달 뒤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시기 한 달, 3달 요 된 거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 애플카 관련된 뭐 것들이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조회 공시도 보시면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한 달 뒤에 재공시하겠다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 3개월 뒤에 내겠다, 6개월 뒤에 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요거를 보고서 너무 이제 또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서 아 이거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실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이게 딜이 완전히 이제 안 하기로 하자 뭐 만약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즉시 공시를 합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얘기했었는데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시를 해요. 그거를 이렇게 3개월 뒤의 기간까지 만약에 뭐 한 달 뒤에 아 이제 우리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거를 공시 안 하고 우린 3개월 뒤에 재공시하기로 했으니까는 2달 추가로 지나가지고서 그때 가서 공시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공시 위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산이 되면 그 즉시 내는 거고 계속해서 안 나오면은 뭐 진행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 모비스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의 영업이익 조금 이제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글로비스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이 장 종료된 이후에 주택 모기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 증시로 넘어가면은 이제 PMI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숫자 괜찮습니다. 일단 유럽은 다 숫자들이 60 이상 숫자들이니까 절대 수치도 괜찮고 그다음에 예상치 대비로도 괜찮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비스가 조금 이제 튀는 숫자가 나왔죠. 제조업은 여전히 잘 나왔는데 서비스 쪽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리고 60도 이제 깨고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면서 이게 미국이 다시 조금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리오프닝 그 모멘텀이 좀 꺾이니까 서비스 쪽이 뭐 기대 많이 했었죠. 뭐 펜트업 디맨드도 있고 뭐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은 떨어져 내려가는 그 기대감이 그런 숫자가 나왔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59.8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려할 숫자인가 그런 생각이고요. 여하튼 이제 그래서 뭐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 미국 쪽 증시는 특히나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리도 살짝 올랐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지난주보다는 지지난주에 증시에 대한 우려들이 좀 증폭이 됐었죠. 뭐 델타에 대해서도 너무 고려를 안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적 시즌 그만큼 지금 그 실적 예상치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정말 만족하는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증시는 올라가기만 하고 신고까지 뭔가 불편해. 그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불편함이 이제 매도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사실 지난주의 경우에는 막 뭔가 이제 지표상으로나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증시를 떠받치고 올릴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증시가 다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실적이 정말 잘 나올까 했는데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로 멱살 잡고서 증시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고요. 전형적인 실적 장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준 파월 의장이 과연 재임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슈인데 재임에 대해 가지고서 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시장을 조금 다시 잡아당겨서 올린 요소들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요 51선 꺾여가지고 딱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은 대충 사실 이제 지지선으로 받을 때는 한 요 정도 레벨. 그러니까 그 전에 차트까지 보시면은 요 정도 레벨인데, 그러니까 이제 1.3에서 1.4 사이죠. 근데 이번에 금리가 쫙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연초 이후에 막 반등을 그 7년물 입차에 실패한 이후로 엄청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던 급등을 하던 시기에 보면 증시 격언이 있죠. 갭은 반드시 메운다. 근데 요 갭이 났던 날이 있는데 요 갭을 요번에 떨어질 때 한번 메우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러면은 86번가 생각에는 요 갭을 메우는 요 때가 좀 금리는 바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갭 메웠습니다. 1.2 결국 깨고 내려가서 갭을 메우고 지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증시는 아주 전통적인 증시 격언들이 싹 다 먹히는 증시 같아. 그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재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니고
재미로 가져가 봤는데 뭐냐면 갭을 메운다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만 이랬겠냐는 거죠. 채권에서 갭이 발생했던 게 있었다면 주식 시장에서도 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요번에 코로나 때 반등할 때 실제 있습니다. 요거 지금 다우 지수거든요. 다우 지수가 갭이 땅 떠가지고서 왔고 그거를 메우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월 9일이고 이날 기억해 보시면은 백신 성공 발표가 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었고 요 갭은 메우지를 않고 계속 상승했죠. 다우가. 요 갭이 이제 보시면은 29,000 정도 되는 레벨입니다. 지금 35,00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갭을 메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채권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를 또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다가 요 갭 메우겠다고 또 이만큼 빠지니 이것은 흡사 어느 정도의 임팩트냐 그 주식으로 치환을 해보면은 주식 시장이 백신이 성공됐다고 땅 떠서 시작한 요 날부터 랠리를 계속했는데 요 갭을 메운 거하고 채권 시장은 똑같은 일을 지금 최근에 겪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 갭 메우로 내려가잖아요. 다우가. 그럼 15% 이상 빠져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중간 점검인데 요거는 별도 꼭지로 뗐습니다. 뭐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랑 우려했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자산시장 지난주 총평을 해보면은 이게 좀 빠지나 했더니 오뚜기처럼 다시 증시가 올라간다. 그래서 곰들의 이제 증시 이제 하락론자들이죠. 요분들 입장에서 보면 허탈할 것 같다. 예. 이분들은 그런 생각하시겠죠. 아니 대체 뭘 해야지 증시가 빠지는 건가? 이 부분은요. 다음 주제인 장세에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미리. 일단 주택 관련된 것들은 뭐 계속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빨간색 해놨죠. 사실 이게 메인 이벤트입니다. 미국 7월 FOMC. 네, 이때 어떤 얘기 나올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매주 나오는 이제 실업 관련된 지표, 그 다음 미국 GDP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사실은 크게 뛰기 시작했던 그 이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7년물 국채 입찰이 또 있습니다. 요게 또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입찰이 돼 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물가 중요한데 미국 PCE 물가 금요일에 나옵니다. 요거 이외에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인프라 관련된 거, 연준 의장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빠르게 짧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